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투자 문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항상 파격적인 전망이 나오네요. 두고 봐라. 유가가 폭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원유 시장이 그냥 뒤집어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한테는 좀 뼈아픈 일이고 뭐 장기적으로 좀 힘이 드는 과제지만 일단 60일 협상이 되면은 그러면 주가는 뛰고 원유 시장도 뭡니까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정치하고 경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 제임스 쇼 박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초점을 공급 쇼크에 두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수요 측면에서 중국발 수요가 급락하고 있다. 두고 봐라. 유가가 60불 70불까지 떨어질 거다. 그런 과감한 이야기를 제임스 쇼 박사가 하는 겁니다. 다음에 오일 쇼크는 공급 쇼크가 아니고 수요 쇼크일 거다. 중국의 여러분들 유가 원유 수요량이 줄어들 가지고 가격이 확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오일 쇼크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자본시장은 현재 순간을 오독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쇼 박사의 글을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이렇게 대세순응하지 않고 그냥 파격적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공급 쇼크에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하고 있지만 거대한 게임 원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체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요 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의 큰손이었던 중국의 원유 수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하루 약 68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전년 동기 40%입니다. 중국의 석유 수요가 더 이상 구조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전기차 도입 때문입니다. 산업계는 석탄으로 대체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수요가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발 수요가 급락합니다. 재고가 다시 비축되더라도 기준선 자체가 이동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유가 상승론의 기초가 됐던 중국이 글로벌 공급 증가분을 무한정 흡수할 것이라는 가정이 이제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는 중동발 공급 흐름의 전략적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에너지 안보 무게가 서방구로 이동해버린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글로벌 에너지 체스판의 중심에 선 겁니다.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캐나다의 생산량 증가, 미주 대륙 전반의 공급은 이전 사이클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일 쇼크를 능가하는 최대의 공급망 쇼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게임이 바뀐 겁니다. 중국이 이끄는 수요는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공급 쇼크를 제외한 석유 시장 전반에 걸쳐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026년 말까지 60달러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과감하게 이른바 그냥 폭탄 선언을 하네요. 지금 원유 가격은 타겟은 70%고 아마도 60불대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60달러 선까지 내려갈 것 같다. 이 참조로 제임스 쇼 박사는 캐나다 에코노미스트로 올해 주가가 8,000에서 8,400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다음 여러분들 보시죠. 종교적이다. 너무 종교적이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제가 제공하는 그런 정보나 지식이 여러분이 시대를 읽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만 계시보시죠.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조금만 있으죠.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이 부자되는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시면은 마이클 세일러가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이번에 프라하에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한 58분 정도를 방송을 했네요. 58분 정도를 이제 프레젠테이션 한 겁니다. 비트코인 자본주의, 비트코인 캐피탈리즘. 여기 이제 제가 늘 들어가서 확인하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빅픽처 님이 한글로 다 더빙한 것을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계열 투자를 하신 분들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들어가셔서 이 강연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더빙이 다 돼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자본주의. 여기 이제 쫙 여러분들 타임스탬프까지 빅픽처님이 다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 가지고 지금 이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한 1조 3천억 불 정도 되네요. 전 세계가 참 많이 바뀝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이 1000조 달러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전 세계 자본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죠. 2조 달러, 3조 달러, 10조 달러. 지난해까지 이런 시장이 없었던 것이 디지털 크레딧 시장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배당을 받기 위해 가지고 구입하는 STRC나 SAT의 세타 시장은 없었습니다. 12개월 전에 디지털 신용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 변화를 자꾸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 변화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없던 시장이 120억 달러 시장이 한 8개월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읽고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들 다음에 주말에 시간 내셔 가지고 빅픽처 님이 만든 이번 프라하의 MSTR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를 한글 더빙판으로 한번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 정통 월가 출신의 금융인들이 비트코인 계열 투자에 눈을 뜬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분은 상당히 부자입니다. 이 노보글라츠 아들 마이크 노보글라츠 아마 베테랑인 모양이네요. 갤럭시의 창업자입니다. CEO. 아들들. 이분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세일러를 거짓말 탐지기에 앉혀 놓아도 그는 통과할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비트코인은 인류가 만들어낸 발명품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대단한 발명품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 MSTR의 초기 투자자로 크게 성공한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캡달 그룹의 50대의 투자 책임자가 맨 처음에 이런 MSTR에 투자할 때 비트코인을 원자재로 본 겁니다. 인류가 만드는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인데 금융사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간접 투자를 한 것이 MSTR 투자를 한 거죠. 마이클 세일러는 여전히 100만 달러까지 갈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세일러와 다른 대형 시장 분석가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은 월가 출신 사람들은 확률에 기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종교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종교적인 겁니다. 비트코인이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마이클 로보그라츠라는 사람은 정통 월가 출신의 사람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파트너이자 헤지펀드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이런 정통 금융맨들이 비트코인 계열에 이런 눈을 뜨는 것은 저는 좀 특별하게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마이클 세일러는 이런 종교로 접근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100만 달러 가죠. 1000만 달러도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보죠. 100만 달러는 한 7, 8년 정도 될 거고 1000만 달러는 한 20년 안에 가겠죠. 어쩌면 시간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죠. 오늘 한 분께서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뭐 힘들 게 없지 않습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마이클 세일러와 함께 종교라고 하는데 뭐 여기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나는 하나도 여러분들 틀린 게 없다고 보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고 100만 달러 갈 거고 1000만 달러 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당신은 그런 확신을 어떻게 하냐. 공부해가 확신을 가진 거죠.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제 포트폴리오 가운데 비트코인 계열 투자가 꽤 많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냥 10% 정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변동성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 뭐 종교적이고 뭐고 이렇게 하나도 신기한 거 뭐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필요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가장 안정된 투자는 실물 자산 투자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SCHG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M이나 기술주 섹터 투자인 FTC나 XLK나 반도체 섹터 투자인 SMH나 SMHX나 실물 자산 투자인 거죠. 실물 자산 투자. 그게 이런 무난합니다. 그런데 비대칭적 베팅, 손해를 보는 것은 제한적이고 만약 본인의 투자 가설이 맞아떨어졌을 때 대박을 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비트코인 계열 투자를 좀 하는 거죠. 절대 남 돈 갖지 않고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벤 워크만. 지금 1일 배당 6월 16일부터 6월 15일부터 1일 배당 주식을 만드는 그 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벤 워크만. 스트라이버사가 이런 발행한 그게 세타지 않습니까? 1일 배당 주식입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저는 미국의 이런 것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No upper limit. 상한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규제해 보는 겁니다. 왜 배당을 한 달마다 줘야 되냐? 왜 배당을 분기마다 줘야 되냐? 배당을 매일 줄 수 없냐? 배당을 매일 주는 짓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난 크게 히트 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첫 번째 날에 배당금이 지불됐습니다. 내일 6월 16일 날 두 번째 배당금이 지불될 겁니다. 노 업리밋입니다. 1일 배당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대박 칠 겁니다. 아마 돈이 막 몰려들 겁니다. 세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을 투자하더라도 매주 여러분 구자에 10불 100불 뭐 50불 2불 30센트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1일 배당 주식이 나온 겁니다. 오늘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 보시죠. 소논문 하나 발표했습니다. 몇십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디지털 크레딧, 디지털 머니. 익숙한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공부 더 하자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디지털 머니, 비트코인, 디지털 캐피탈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상품, 일종의 파생 상품이죠. 이게 디지털 크레딧,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겁니다. 8개월 전에 없었는데 8개월 만에 120억 불 시장으로 큰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우리가 흔히 디지털 머니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 머니. 그런데 지금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달러화의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곧 비트코인에 기초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참 혁신적인 겁니다. 이런 걸 공부를 우리가 해가지고 승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변동성에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비트코인 사고, 변동성 나는 아주 질색이다 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크레딧 상품 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변동성은 천하무적이다 그러면 MSTR 같은 디지털 에퀴티를 사면 되고, 그죠?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들고만 있는 시대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주춧돌로 삼아서 그 위에 현대적인 금융 건물 스택을 올려야 됩니다. 그 중심에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지만 그래도 이번에 마이클 세일러가 긴 논문을 썼기 때문에 원자재. 여러분 보시죠. 비트코인을 처음에 여러분들 투자하기 시작한 로스앤젤레스 봉사를 두고 있는 캐피탈 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이 맨 처음 판단한 것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본 거지 않습니까? 원자재다.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뭐냐? 그냥 디지털 골드라고 보는 겁니다. 금이 발견된 겁니다. 금으로 보는 겁니다. 피지컬한 금이 아니고 디지털 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을 시작한 거고. 비트코인 이름들 원자재입니다. 디지털 자본.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디지털 자본인 겁니다. 은행에는 담보가 될 수 있고 국가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고 집에는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은행에는 담보물이 되는 거죠. 집에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는 전략적 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두 번째 레이어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익성 상품이 개발되는 거죠. 변동성을 확 줄인 채권 상품이 나온 겁니다.
그게 STRC하고 세타, SAT인 거죠.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고 발행하는 안전한 이자 상품, 배당 상품입니다. 변동성을 싫어하는 은퇴자들이 가질 수 있는 상품인 거죠. 그치? 예. 예. 은퇴자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피하려고 하죠. 기업도 피하려고 하고 은행도 피하려고 하고 보험사도 피하려고 하고, 예. 그때 여러분들 구입하는 것이 STRC하고 SAT인 거죠. 그야말로 여러분 은퇴자들한테는 진짜 여러분들 대단한 그런 기회가 열린 거죠. 다음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을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디지털 화폐가. 이자를 주는 상품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등장할 겁니다.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 담보이자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달러처럼 가격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서도 연 6에서 8% 수준의 이자를 꼬박꼬박 줄 수 있는 상품인데 이제 곧 등장하겠죠. 금융혁신인가. 그치? 예. 비트코인을 백업으로 삼아 가격은 1달러로 딱 고정되어 있고 리스크를 하부 구조가 다 흡수해 주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안전하게 매일 6에서 8% 이자를 주는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곧 나올 겁니다. 지금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13%나 11.5% 정도의 배당에 만족할 수가 없다. 대신에 나는 변동성을 감내할 수가 있다. 그러면 BTC를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 그보다 더 큰 수익성을 나는 노린다. 그럼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재무회사인 MSTR이나 스트라이브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STRC나 SATA 상품이 위험이 아무 없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상당히 여러분들 위험이 제거된 거기다 변동성이 제거된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 나온 거죠. 그치?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고하게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완전히 이제 자리에 잡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진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생각이 가난하면 가난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스페이스X를 여러분들 상장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이런 쪽에 식자층이나 진보 계열의 그런 인물들이 대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를 항상 다른 사람 거하고 자기 거를 뺏어야 된다고 제로섬으로 보는 거죠. 부라는 건 얼마든지 파지티브 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X를 방문해 보니까 페리 매저그라는 분이 쓴 간단한 에세이를 일론 머스크가 다시 게재를 했네요.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분이 글을 왜 썼는가 하니까 They them might be giant라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돈을 다 뺐으면 사람들이 3,000불 정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일론 머스크라는 금융 실체를 몰수해 버린다면 3,000달러씩 챙길 수가 있습니다. 3,000달러씩.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를 주주거를 왜 여러분들 빼앗는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페리 매저글러라는 사람이 글을 올린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막대한 부를 얻는 방법은 강한 자들이 조직된 갱단을 만들고 이웃을 두들겨 패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알렉산더 대왕이나 카이사르 같은 인물을 찬양하지만 그들은 무장 강도를 통해 스스로 부유하게 만든 갱들과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게임을 해왔고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가난하게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좌파 사고의 뿌리란 것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제로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의 이름 다선 의원인 월렌 상원연하 샌더스 상원 의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썸 여러분들 주지사 같은 사람이 올린 글을 보게 되면 뭔가 하니까 사고방식이 그냥 제로섬으로 보는 겁니다. 제로섬으로. 네가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이런 것을 더 많이 맘단이나 이런 뉴욕시장 사고가 똑같은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불을 포지티브 썸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교육을 하는 것이 대신 플러스 성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부의 총량을 늘릴 수 있었고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불과 몇백 년 만에 난방도 안 되는 오두막에 살던 것에 벗어나 우리 조상들이 낙원이라고 생각했을 법한 환경에 살게 됐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는 것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이 우리 문명의 위대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 일원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다행인 겁니다. 그런 정신구조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다른 주로 옮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한국은 나라를 떠나는 길 외에는 딴 게 없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은 거죠. 포지티브 썸으로 보는 겁니다. 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생각이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가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집권에 이르면 영구적인 체제가 되면 그 나라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스페이스X가 비싸기는 비싸요. 스트라이브사의 부사장으로 있는 성실한 전문가인 조 버넷이 이름 한마디 한 겁니다. 제가 로켓 과학자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스페이스X가 이런 비트코인으로 환산하게 되면 3630만 개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지속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비트코인이 너무 싸다고 보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여유 자금을 100만 원 갖고 있으면 스페이스X 이런 주식을 사기보다 저 같으면은 비트코인을 사겠죠. 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지? 지금 반도체 섹터 이런 주식을 사기보다는 지금 비트코인을 사겠죠.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반도체는 고평가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이름들을 비트코인 관점으로 이런 가격을 재보면은 3630만 개인 겁니다. 지난 20년간 모든 자산들은 비트코인 관점에서 보면 다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거지만 이 성실한 전문가인 조 버넷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게 보고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스페이스X를 사고 모두가 반도체 섹터를 살 때 지금부터 이러면 한 6개월 전이면 반도체 섹터를 사라고 강하게 권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만약 일론 머스크라면은 이번에 주식시장에 조달된 750억 달러를 모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건 판단이니까. 그렇게 하면 비트코인은 높은 확률로 20만 달러 이상에 갈 것이고 그 이후에 화성에 더 빨리 가기 위해 1,50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신용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전문가다운 아주 멋진 발상인 거죠. 30%는 성장하겠습니까? 오늘 크리스 니콜슨이라는 분이 글 올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주류 여러분들 투자회사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기반 파생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블랙록이 이런 만든 상품 보시기 바랍니다.
15% 정도 보장하는 상품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기초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ETF 전문가인 블룸버그의 엘릭 발추나스 기자가 이야기입니다. 블랙록이 아이쉐어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를 내일 출시합니다. 이 ETF는 비트코인 상승분의 최소 70%를 확보하려 노력하는 동시에 연 15에서 25% 수익률을 지급으로 목표로 한 겁니다. 워낙 여러분들 비트코인 연구 우선주가 히트를 치니까 주류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 기반 파생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수익률이 이런 평균 15에서 25%까지 보장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쟁이 생긴 겁니다.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회사로 완전히 이런 뿌리를 내리는 과정인 겁니다. 예. 기존의 단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매달 높은 배당금을 주는 구조화된 ETF가 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블랙록이 20%의 수익률과 비트코인 총수익의 최소 70% 추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그들이 비트코인 연평균 성장률을 30% 정도로 전망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뭐 비난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여유자금 있으면은 비트코인 좀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늘 이 투자 섹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고 책임도 각자가 지는 거죠. 이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품입니다. 13% 배당. 배당 받은 것 계속해서 투자하면 13.88%까지 벌 수가 있습니다. 세타, 스트라이브사가 이런 발행한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위한 연구 우선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 스트라이브사는 경영진들이 진짜 다 성실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 회사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조금씩 삽니다. 조금씩. 가격이 싸니까 주당 가격이 싸니까. 비트코인 대 MSTR이 발행한 STRC 출시 후에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44.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TRC 가격 수익률은 4.3%입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TRC의 총 수익률은 15.4%입니다. 비트코인은 연평균 변동성이 44%입니다. STRC는 약 14%, 최대 손실률은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1%, STRC는 마이너스 6%입니다. 변동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10%대 여러분들 이익을 누리는 비트코인 기초 상품을 살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출시된 이후에 비트코인은 44.2%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누적 수익률이. 비트코인은 15.4%입니다. 그죠? 비트코인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변동성을 원하지만 나는 비대칭적 수익, 베팅을 원한다 하면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고 나는 변동성은 질색이고 안정된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STRC를 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의 폭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여기 보시면은 STRC는 비트코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STRC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자본 구조를 세분화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화자산인 비트코인 덕분에 가능해진 변동성이 낮은 상품을 이자 수익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겁니다. 은퇴자들에게 제격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가격 하락을 온몸으로 얻어맞습니다. STRC는 이장 배당을 챙기기 때문에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아담 리빙스톤 씨는 가장 열정적인 전문가다.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투자 안 합니다. 저는 STRC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조금 보유했다가 이제 없습니다. STRC는. 배당 소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BTC를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자산군으로부터 통합 프리미엄을 흡수하고 있는 메가 성장 자산인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는 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성장 쪽을 선택할 것이니 배당 쪽을 선택할 것인지.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담 리빙스톤은 아직 젊으니까 배당을 10%대 여러분들 배당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SDRC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두 가지 시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성장시장, 다른 쪽은 배당시장인 겁니다. 저는 SDRC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사보긴 했지만 유지를 안 했습니다. 왜 10%대 여러분들 성장률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비트코인은 투자를 하고 있죠. 고성장을 원하니까. 그럼 고변동성은 어떤 거냐. 참아낼 수 있으니까. MSTR도 투자하는 거죠. 왜? 고변동성이지만 고성장세를 참아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비트코인은 SDRC보다 약 134배 더 큽니다. SDRC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0.7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다 선택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본주의 위대함이라는 건 선택폭을 넓혀주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본시장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런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 위한 그런 SDRC라는 상품을 낸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금융혁신사상 ETF 출시에 벽은갈 정도의 큰 사건인 거죠. 점점 세타가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SDRC 전체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4월 달에 세타가 7%, 5월에 14%, 6월에 19%, 그다음에 어제는 27%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1일 배당 주식하고 난 다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스트라이브 사이의 앞날이 밝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계속 사서 모을 테니까. 얼마 전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구매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던 거죠. 다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배당 원하면은 맨 위에 이런 두 개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고변동성 같은 거 전혀 문제될 거 없고 한 10년 이상 투자할 거니까 그러면은 대박 상품에 한번 베팅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지? 예, 보시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예. 데이브 W. 와인버거. 예, 이분도 월가 40년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예. 이분이 비트코인에 성공하려면은 주류 자본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SDRC나 SATA 같은 상품이 성공한 것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 비트코인 보유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표준 회계 단위로 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가 수탁 방식만 고집해서 안 된다. 주류 금융시장에 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류 금융시장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 회계 단위로 채택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시장에 진입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남았는데 소크라테스식 사다리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마저 마무리하죠. 자, 여기 보시죠. 아담 리빙스턴 참 열정적이고 실력이 있네요. 이 사람들은 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글쓰기가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그 글을 쉼없이 써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개 여러분들 이야기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는 거죠. 상장 대기업이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표현하는 재무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은 1인 기업과 똑같은 정당한 통화적 신중함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자기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에 자산 항목에 현금 주택 이런 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논리를 이런 비트코인 재무회사들의 소크라테스식 사다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네요. 그지?
보죠. 아담 리빙스톤은 1인 기업부터 나스닥 상장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법정화폐 대신에 비트코인을 예비자산으로 채택한 논리가 변하지 않았음을 역설합니다. 개인이 사든 10명이 되는 소기업이 사든 100명이 되든 중기업이 사든 상장기업이 사든 다 여러분들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기업에 대한 논리지만 개인에 대한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다음 마이크로 스트레티 등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 기업을 비난한 이들의 논리가 깨지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자체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것이 불과합니다. 당연히 이런 반도체 섹터 ETF를 투자하는 사람 같으면 MATR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변동성을 참아낼 수가 있으면. 그게 또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니까. 그죠? 기업의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 가장 우수한 자산인 비트코인을 모으는 대신에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현금을 쥐고 있기를 바라는 무제한 발상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러나 개인이든 소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은 똑같다는 겁니다.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여러분들 포함하는 것이 비트코인 재무회사들의 소크라테식 사다리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정지화면 이용해서 보실 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상장회사가 살 수 있으면 중견회사도 사야 되는 것이고 소기업도 사야 되는 것이고 1인 기업도 사야 되는 것이고 개인도 다 사야 되는 겁니다. 그죠? 회사가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되는가 개인은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되는가 물론인 거죠. 직접 소유해야 되는가 간접 소유해야 되는가 ETF를 살 수도 있고 MSTR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 현물 ETF를 직접 암호화폐 시장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여러분들 마이크로 스트레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이 더 나쁜 일입니까? 한 사람 두 사람 10명 100명 비공개주주 공개주주 나스닥 상장 다 쓸데없는 이야기인 거죠. 대차대조표를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직원 수가 1명이든 2명이든 관계가 없는 거죠. 당신의 논리가 깨지는 정확한 지점을 지적할 수 없다면 당신의 논쟁은 사실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한 기업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논쟁은 기업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여러분 또 새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